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그런 시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처마 밑까지 하얀 눈이 쌓여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 가을부터 부지런히 택감을 모으고 식량을 저장하며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 산골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 칠성이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효성이 지극하고 성실한 청년이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는 칠성이가 아주 어릴 적에 깊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갑바느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칠성이를 키우셨기에 칠성이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드실 약과 쌀을 조금씩 사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산골이라 나무를 팔아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웠고 해가 갈수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깊어만 가서 칠성이의 마음은 늘 무거운 바윗돌을 얹은 듯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에서는 며칠째 잿빛 구름이 물러가지 않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미리 해둔 백감으로 아랫목을 데우며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칠성이네는 비축해둔 백감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콜록거리며 알아누워 계셨고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니가 냉방에서 병이 더 깊어질 것만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허리춤에 낫을 차며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었는데 그의 몸에는 기운 빠진 솜이 드문드문 들어있는 낡은 속옷 한 벌이 걸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날씨가 심상치 않으니 오늘은 산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입을 덮고 계시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찬바람을 막으려 옷깃을 여미고 지게 작대기를 짚으며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칠성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마른 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에 칠성이는 눈을 헤치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쓰러진 나무들을 찾아 낫지를 했고 어느덧 지게 위에는 꽤 많은 나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칠성이의 마음은 잠시 훈훈해졌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온 산을 하얗게 뒤덮어버렸고 칠성이가 올라왔던 길조차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칠성이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눈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며 나무 밑이나 바위 틈 같은 피할 곳을 찾아 헤매었는데 눈앞이 흐릿해지며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칠성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간절하고 애처롭게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혹시라도 조난을 당한 사람이 있나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뒤쪽, 덤불이 우거진 곳에 다다르자 눈 속에 파묻힌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털어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여우는 사냥꾼이 놓은 덫에 뒷다리가 걸린 채 피를 흘리며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이미 기력을 다했는지 눈만 겨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우라면 사람을 보고 도망치거나 이빨을 드러냈겠지만 이 하얀 여우는 그저 슬픈 눈으로 칠성이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덫을 벌려 여우의 다리를 빼내주었지만 여우는 다친 다리와 추위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눈밭에 쓰러져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처지도 위급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겉옷인 낡은 속옷을 벗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가 그쪽 산만 입은 칠성이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벗은 속옷으로 하얀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속옷의 온기가 전해지자 여우는 칠성이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가늘게 떨던 몸을 조금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여우를 덤불 안쪽, 바람이 덜 드는 곳에 안전하게 눕혀주고는 속옷으로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덮고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을 게다. 부디 살아서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칠성이는 여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거센 눈보라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얇은 저고리 하나뿐이었기에 칠성이는 살기 위해 뛰어야만 했습니다. 옷을 벗어준 칠성이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나는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 그는 지게도 팽개치고 오로지 집을 향해 아래쪽을 향해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살을 긁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칠성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살인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칠성이는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쓰러졌는데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뒤쩍삼 차림으로 눈 속에 쓰러진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며 뛰어나와 칠성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옷은 다 어디다 두고 이 엄동설안에 속옷 바람으로 돌아왔느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몸을 문지르고 서둘러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칠성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안도감이 밀려와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칠성이를 눕히고 해진 이불을 겹겹이 덮은 뒤 아궁이에 남은 삭정이들을 모두 긁어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훈훈해지자 칠성이는 가늘게 숨을 내쉬며 웅크린 채 잠이 들었는데 그는 꿈속에서도 하얀 눈밭과 자신을 바라보던 여우의 슬픈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고 제발 아무 탈 없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지만 칠성이가 누운 방 안은 어머니의 정성과 기도로 인해 작고 위태로운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칠성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우야, 춥지 않니? 옷을 덮어라.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산에서 무슨 곡절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따뜻한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깨어났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열은 많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묽은 미음을 끓여와 아들에게 먹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으냐? 어제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칠성이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어제 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소못을 잃어버리게 된 사연을 어머니께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소못이 아깝기는 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아들의 마음이 갸륵하여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눈이 쓸리는 소리인가 했지만 이내 컹컹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군마루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한가운데 놀랍게도 어제 칠성이가 구해주었던 그 하얀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다친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꼿꼿하게 서서 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등에는 칠성이가 덮어주었던 소못이 얌전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여우의 털은 눈보다 더 희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옷을 돌려주러 온 게냐? 칠성이가 다가가자 여우는 칠성이의 발치에 소못을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칠성이의 바짓단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기며 산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여우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칠성이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칠성이는 여우가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다 낫지 않아 찌뿌둥했지만 칠성이는 홀린 듯이 소못을 챙겨 입고 여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딜 가느냐고 물으셨지만 칠성이는 잠깐이면 됩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여우가 앞장선 길에는 작은 발자국이 점점이 찍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아 길에는 오직 칠성이와 여우뿐이었습니다. 여우는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 나무꾼 길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바위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여우를 따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여우가 밟고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져져서 걷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곳이었는데 여우는 덩굴로 뒤덮인 절벽 아래 멈춰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덩굴 숲 같았지만 여우가 머리로 덩굴을 걷어내자 그 뒤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여우는 칠성이를 쳐다보며 고음하고 짧게 짖더니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우가 자신을 해코지할 것 같지는 않다는 믿음이 있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 차가운 공기와는 다르게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동굴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햇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닿는 곳을 본 칠성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나무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뚜껑이 열린 상자 사이로 금방망이, 은방망이, 갖가지 보석과 비단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근방산을 떠돌며 악명 높았던 산적들이 훔쳐다 숨겨놓은 보물 창고였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엄청난 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보물더미 옆에 얌전히 앉아 칠성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보물을 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금은 보화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것들을 다 가져가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께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산적들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당장 어머니의 약값과 쌀독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칠성이는 여우에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이니 나는 딱 어머니 약값과 쌀을 살 만큼만 가져가마.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덩이 하나만을 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칠성이네에게는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우는 그런 칠성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앞장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덩굴로 입구를 잘 가려놓고 여우를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여우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여우가 사라진 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품속에 든 금덩이를 어루만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보고 반가워하셨고 칠성이는 그날 오후 바로 읍내 장터로 나가 금덩이를 팔아 쌀과 고기 그리고 솜이 두둑하게 든 새 이불과 땔감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네 굴뚝에서 며칠 만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자 조용하던 마을에 조금씩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있던 삶의 온기이자 희망이 다시 타오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냉골이나 다름없던 방바닥은 새로 사온 땔감 덕분에 절절 끓었고 방 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가득 차올라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드시며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져온 금덩이가 혹여나 탈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사온 두툼한 소미불을 어머니 어깨에 덮어드리며 이제 추위 걱정, 배고픔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문 밖을 향해 가끔 흔들리곤 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는 곳이 원래 숟가락 하나 바뀌어도 금방 소문이 나는 법인데 하물며 끼니를 걱정하던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보라 속에 횟감을 구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다던 칠성이가 갑자기 장터에서 쌀 가마니와 비단을 지게 가득 싣고 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칠성이네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사랑방에 모인 남정네들도 곰방대를 두드리며 칠성이에게 무슨 횡재수가 생긴 것인지 궁금해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산신령이 도왔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산삼이라도 캔 것이 아니냐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묘한 눈초리로 의심을 품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기와가 번듯한 집에는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논밭 절반을 소유하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소작인들에게는 가혹하게 굴면서 자신의 곳간에 곡식이 쌓이는 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지나가던 거지가 동량을 와도 밥 한 술 주는 법이 없이 소금을 뿌려 내쫓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 최부자의 귀에도 칠성이네 집 소문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 그는 자신의 밥상에 올라온 조기 한 마리가 작다며 타박을 하던 중에 하인으로부터 칠성이네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칠성이 녀석이 고깃국을 먹고 쌀밥을 지어 먹는다고? 그게 당최 무슨 소리냐? 최부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최부자는 평소 칠성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는 칠성이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칭찬을 받는 것이 배알이 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돈이 많아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가진 것 없는 칠성이가 효자 소리를 듣는 것이 못마땅했던 차에 칠성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부자는 당장 하인 덕칠이를 불러들여 명을 내렸는데 네 이놈, 당장 가서 칠성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알아보고 오너라. 산에서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남의 집 담을 넘었는지 분명 구린 구석이 있을 깨달아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덕칠이는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칠성이네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칠이가 칠성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칠성이네 집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나 다름없었는데 마당에는 새로 산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살인문 너머로
안을 기웃거리며 칠성이가 마루에서 어머니에게 새버선을 신겨드리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옷차림도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말끔해져 있어서 덕칠이는 속으로 아이고 진짜 팔자를 고쳤나 보네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부엌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 소뚜껑 옆에 놓인 고기 산적과 하얀 쌀독을 확인하고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어떻게 전해야 포상을 받을까 궁리하며 다시 최 부자네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칠성이는 어머니가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쁘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칠성이에게 자네 요새 살만 나겠네? 하며 비꼬는 듯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게 하며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저 운 좋게 약초를 좀 캐서 팔았습니다 하고 둘러댔지만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혹시라도 산적들의 보물동굴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에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누가 오지 않나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마을의 촌장 어르신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한양까지 다녀온 학식 있는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칠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마치 칠성이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칠성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고 촌장 어르신은 칠성이의 달라진 옷매무새와 얼굴빛을 찬찬히 뜯어보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칠성아, 자네 얼굴에 화색이 도니 보기 좋구만. 허나 세상사 호사다마 허시도모 라 하였네. 칠성이는 촌장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칠성이에게 한 걸음 다가와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와 같아서 잘 다루지 않으면 손을 대거나 집을 태울 수도 있는 법이야. 자네가 나쁜 짓을 할 위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남들의 시기와 질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독사 같은 것이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나. 어르신의 말씀은 칠성이의 뼈를 때리는 듯 했고 칠성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이는 촌장 어르신의 충고를 되새기며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너무 티나게 돈을 쓴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그 정도의 변화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품속에 남은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어찌해야 탈이 없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어 내색하지 않았지만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덕칠이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무릎을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고기가 넘쳐난다고? 그놈이 약초를 캐서 팔았다지만 이 한겨울에 산삼이 나올 리도 없고 필시 구린내가 난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분명 산적들과 내통을 했거나 누군가의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칠성이를 관아에 고발하여 혼쭐을 내주고 그가 가진 재물을 몰수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며 칠성이를 어떻게 옥죄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최 부자는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을 시켜 장터와 주막에 말을 흘리게 했습니다. 칠성이가 산적놈들 뒤를 봐주고 작물을 받아 챙겼다더라. 아니면 어느 부잣집 묘를 파헤쳐서 부장품을 훔쳐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서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최 부자네 하인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점차 칠성이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졌고 칠성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슬슬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모처럼 마시를 나가려던 칠성이의 어머니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칠성아, 네가 가져온 그 돈 정말 깨끗한 돈이 맞느냐? 사람들이 너보고 도둑놈이라 욕을 하더구나. 칠성이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차마 여우와 보물동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소문이 산적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의 간곡한 말에 어머니는 일단 마음을 놓으셨지만 집 밖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대놓고 칠성이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녁 최 부자가 덩치 큰 하인들을 대동하고 칠성이네 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칠성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집골은 거지 운막 같은데 살림살이는 대갓집 부럽지 않구먼. 이복의 칠성이, 자네 팔자가 며칠 새에 아주 상팔자가 되었어 그래. 칠성이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이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내 놈이 더 잘할 텐데. 네가 훔친 그 돈 어디서 난 것인지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내 당장 관아에 알려서 내 놈을 옥에 쳐넣을 것이다. 네가 산적놈들과 한통속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순순히 불면 내 특별히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협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칠성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가 보고 계신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도 산적과 어울린 적도 없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칠성이가 당당하게 맞서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소장농이나 다름없는 녀석의 태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네가 정녕 매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과 포졸들을 불러들여 네 집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네 놈을 끌고 갈 테니 그리 알라.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고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마당에는 칠성이와 놀라서 나온 어머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칠성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금덩이를 판 돈이며 집에 쌓인 물건들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보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갈 것이고 산적들이 알게 되면 자신은 물론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엠마루에 앉아 어두운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려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굶고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 뒷산 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칠성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인가 싶었지만 겨울밤에 반딧불이 있을 리 만무했고 불빛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불빛들은 산 중턱에서 마을 쪽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산적들이 횃불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산적들이 내가 보물을 가져간 것을 눈치채고 마을로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최 부자가 퍼뜨린 소문을 듣고 보복하러 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칠성이에게는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앞문에는 호랑이 같은 최 부자가 버티고 있고 뒷문에는 이리떼 같은 산적들이 내려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하기만 했지만 칠성이의 집만은 불안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주무시는 척하며 떨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칠성이는 급히 보찜을 싸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칠성이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사박사박 눈을 밟는 가벼운 짐승의 발소리였습니다. 칠성이가 방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성이에게 보물을 알려주었던 그 백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칠성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예전처럼 슬프거나 애처로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에 찬 듯 매섭고 또렷했습니다. 여우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횃불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칠성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꼬리를 휘저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 혹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여우가 또다시 자신을 도우러 왔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갯마루로 나섰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찌 넘길 수 있을지 칠성이의 운명은 다시 한번 저 신비로운 백여우의 손에 아니 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선 백여우는 칠성이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그윽한 눈빛을 한번 보내고는 곧장 몸을 돌려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이는 홀린 듯이 대문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여우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는데 여우는 곧바로 산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의 큰 길목, 즉 산적들이 내려오는 길과 최 부자네 집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산적들이 든 횃불의 붉은 기운이 눈 덮인 산허리를 뱀처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여우가 무언가 비책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숨을 죽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편 산적들은 잔뜩 독이 올라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두목은 곰처럼 덩치가 크고 한쪽 눈에 칼자국이 난 무시무시한 사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물 창고의 금괴가 하나 빈 것을 눈치챈 두목은 부하들을 닥달하여 범인을 찾으라 호통을 쳤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마을로 이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당장 요절을 내겠다며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감히 자신들의 물건에 손을 댄 놈을 찾아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살벌한 기세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을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적들의 앞길에 하얀 물체 하나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앞장서던 산적 하나가 깜짝 놀라 멈춰서며 소리쳤습니다. 두목님, 방금 저기서 뭔가 허연 것이 지나갔습니다. 두목은 찌푸린 눈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았는데 눈 쌓인 바위 위에 백여우 한 마리가 앉아 그들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도망가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산적들을 조롱하듯 캉 하고 지저댔습니다. 산적들은 재수없게 여우가 운다며 욕을 해댔지만 두목의 눈에는 여우가 밟고 있는 바위 아래 떨어진 반짝이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미쳐 죽지 않았던 혹은 여우가 일부러 물어다 놓은 듯한 작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저것 봐라. 우리 창고에 있던 은비녀가 아니냐. 두목의 고함에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가 확인해보니 과연 그들이 훔쳤던 물건이 맞았습니다. 두목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녀석이 범인이었구나. 아니면 범인놈이 흘리고 간 것을 주웠거나 저 요물을 쫓아가면 도둑놈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적들은 칠성인의 집 쪽이 아닌 여우가 유인하는 방향으로 횃불을 휘두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잡힐 듯 말 듯 거리를 유지하며 산적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고 신묘한지 산적들은 홀린 듯이 여우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최 부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관아에 보낼 장계를 미리 작성해두고 칠성이 놈을 어떻게 요리해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재물을 뺏을 수 있을지 즐거운 상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자 최 부자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덕칠이 이놈은 자빠져 자느라 도둑이 든 것도 모르는 게냐. 최 부자가 고함을 치자 행랑채에서 자던 하인들이 부스스한 눈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 끝에 서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횃불 무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퍼뜩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 불빛들은 혹시 칠성이 놈이 내일 관아에 끌려갈 것을 알고 미리 숨겨둔 보물을 빼돌려 도망치려고 작당을 한 것이 아니냐.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이득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도망치면 보물도 날아간다는 생각에 다급해져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몽둥이를 들어라. 칠성이 놈이 야반도주를 하려나 보다.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들여야 한다. 최 부자는 속옷을 대충 걸쳐 입고 하인들에게 횃불과 몽둥이를 들게 한 뒤 대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칠성이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을 삼거리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놈들이 벌써 짐을 싸서 마을을 빠져나가려는구나. 개석거라 이 도둑놈들아. 최 부자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다가오는 횃불 무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치켜들고 도둑 잡아라 하고 외치며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진보다리를 든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여우에게 홀려 이리저리 헤매다가 잔뜩 독이 오른 산적들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눈앞에 나타난 비단옷 입은 노인과 건장한 하인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우는 어느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고 산적들의 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그 앞을 막아서는 최부자 일행만 보였습니다. 산적 두목은 험상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 가난한 오두막집 놈이 보물을 훔쳤을 리가 없지. 범인은 바로 이 마을에서 떵떵거리는 저 부자놈이었구나. 우리 물건을 훔쳐다 저 큰 기와집을 지은 게 분명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상황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상대방이 산적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칠성이의 패거리라고만 생각하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어디서 낯선 놈들을 끌어들여 야반도주를 하려느냐? 내 눈은 못 속인다. 훔친 물건을 다 내놓고 썩 무릎을 꿇지 못할까? 최 부자의 당당한 호통의 산적들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적 두목이 칼을 쑥 뽑아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을 상실했구나. 내 놈이 우리 보물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느냐? 오늘 내 놈의 곡간을 다 털고 목을 베어주마. 서슬퍼런 칼날이 횃불에 번쩍이자 그제야 최 부자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칠성이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놈들은 흉악하게 생긴 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산적? 사람 살려.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산적들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내던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산적들은 와하하 웃으며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금괴를 훔쳐간 놈이 이놈 맞지? 아주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것이 도둑놈 상판이구나.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고요하던 마을 전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불이야, 도둑이야, 산적놈들이다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자 잠자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던 사람들도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최 부자네 집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기보다는 평소 마을을 지켜오던 촌장 어르신의 지휘 아래 꽹과리를 치고 징을 울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의 단합력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우가 최 부자를 골탕 먹이려 한 것은 알겠지만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게 한 뒤 헛간 구석에 놓아두었던 굵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힘은 약하지만 마을과 이웃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 부자네 집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최 부자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고 집안의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며 보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나는 아니야. 칠성이가 범인이야. 저 아래 오두막 사는 칠성이가 훔쳤어. 라고 비굴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흥분한 산적들의 귀에는 그 말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남 탓을 하는구나. 그 가난뱅이가 무슨 수로 우리 보물 창고를 털어. 딱 봐도 욕심 많게 생긴 니놈 짓이지. 두목은 최 부자의 뺨을 철썩 때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앞장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무도한 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당장 그 사람을 놓아주고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기별하여 너희들의 소굴을 소탕해버릴 것이다. 촌장 어르신의 서슬, 퍼런 일갈의 산적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촌 늙은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왔군. 내 놈들이 훔쳐간 내 물건만 돌려주면 조용히 갈 것이니 어서 금괴를 내놓아라. 산적 두목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금괴라니? 도대체 무슨 금괴를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였기에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산적들의 물건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저놈들이 생사람을 잡는 것이오. 그 순간 인파를 해치고 칠성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이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적 두목과 최 부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그 금괴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소. 칠성이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산적 두목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이를 노려보았고 최 부자는 이제야 살았다 싶으면서도 칠성이가 원망스러워 눈을 흘겼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당신들이 잃어버린 물건은 최 부자 어르신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산적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 그럼 발 달린 금괴가 제 발로 걸어나갔다는 말이냐? 내 놈은 뭔데 끼어들어? 칠성이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약탈하니 하늘이 노하여 재물을 거두신 게 아니겠소? 칠성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시간을 끌며 산적들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적 두목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칠성이의 목에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말장난을 하느냐. 내 놈이 범인을 감싸는 것을 보니 내 놈도 한패거리구나. 셋을 셀 때까지 금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늙은이와 내 놈을 동시에 베어버리겠다. 하나, 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칠성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와 지붕 위에서 우우 하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용마루 위에 달빛을 등지고 하얀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에서는 파란 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뒤로 9개의 꼬리 형상이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여우는 마치 사람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산적들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입에서 파란 불덩이를 훅 하고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도깨비불 같은 환영이었지만 산적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요괴의 조화였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구미호다. 산적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우가 부리는 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지붕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자 기와장들이 들썩거리며 산적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산적들을 공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신을 잘 믿는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목조차도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창백해진 얼굴로
여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의 사자인 백여우가 노했습니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고함을 치며 농기구를 바닥에 쿵쿵 찍어 소리를 냈습니다. 물러가라. 요괴가 노했다. 산신령이 노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는 굉음과 지붕 위에서 날뛰는 신비로운 여우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된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재수온 붙었다. 도망가자. 산적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를 빼자 나머지 산적들도 앞다투어 횃불을 내던지고 산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급한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내빼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 남았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와 지붕 위의 여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는 풀어야 할 오해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촌장 어르신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이제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칠성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뒤 최 부자네 마당에는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신묘한 조화를 부리던 하얀 여우는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만이 덩그러니 떠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꽹과리와 몽둥이를 스르르 내려놓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어안이 벙벙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칠성이가 촌장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사색이 된 최 부자가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제가 그동안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저는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칠성이는 며칠 전 눈보라가 치던 날 산에서 겪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백여우를 만난 일,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속옷을 벗어주어 여우를 살린 일, 그리고 그 보답으로 여우가 보물동굴로 안내해준 일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칠성이가 보물동굴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병드신 어머니의 약값과 쌀을 살 만큼인 작은 금덩이 하나만 집어왔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저기서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칠성이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 듯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칠성이가 남의 담을 넘을 위인이 아니지. 아낙네들은 칠성이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남정네들은 칠성이를 의심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칠성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아, 내 말이 구구절절 옳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는데 네가 베푼 작은 선행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야. 그 여우는 산신의 사자였을 테고 네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산적들을 물리치고 너를 지켜준 것이 아니겠느냐. 촌장 어르신의 따뜻한 격려에 칠성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응어리졌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욕심쟁이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적들에게 당한 수모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들, 저놈의 말을 다 믿는 거요?
여우가 은혜를 갚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필시, 저놈이 요술을 부리는 요물과 짜고 우리 마을을 홀리려는 수작이요. 내 저놈을 관아에 고발해서 곤장을 치게 만들겠소. 최 부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칠성이를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렸을 사람들이 이제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해도 너무하십니다. 칠성이가 우리를 구하려고 산적들 앞을 막아설 때 어르신은 뭐 하셨습니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최 부자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부자면 다인가?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지. 칠성이는 제 옷을 벗어 짐승을 살렸는데 자네는 엄동설안에 이웃을 내쫓으려 했으니 짐승보다 못한 처사가 아닌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최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 자신의 돈만 믿고 사람들을 무시해왔던 업보가 한꺼번에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엄한 목소리로 최 부자를 꾸짖었습니다. 최참봉, 자네가 덕을 쌓지는 못할 망정 이웃을 모함하고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당분간 자중하고 근신하게. 만약 또다시 칠성이를 괴롭히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면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최 부자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바람이 차갑고 다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기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밤이 늦고 날도 찬데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제 집에 며칠 전 사다 놓은 고기와 술이 좀 있습니다. 비록 차린 건 없지만 다들 저희 집으로 가셔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지요. 오늘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칠성이의 제안에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몰려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칠성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좁은 마당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했습니다. 칠성이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꽁꽁 얼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고깃국을 끓이고 항아리에 묻어두었던 김장김치를 꺼내 썰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 돌려지자 마당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칠성이네. 국밥 맛이 일품이네 그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아. 이웃집 아저씨가 국물을 들이키며 너스레를 떨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 밤 있었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까 그 여우가 지붕 위에서 불을 뿜을 때 봤나? 내 평생 그런 구경은 처음이야. 산적놈들 도망가는 꼴이라니. 신발 한 짝은 여기 두고 갔더구만. 두려움은 어느새 안주거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웃 간의 끈끈한 정과 칠성이에 대한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칠성이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오늘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어머니 잘 모시고 살거라.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힘을 합칠 테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의논하거라. 칠성이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칠성이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진 사람들은 칠성이와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아, 잘 자라. 어머니도 평안하시고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칠성이는 비로소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복이 들어온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오늘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 그 여우님이 우리를 살리고 네가 마을을 살렸구나. 칠성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최 부자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지내세요. 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잠재워진 뒤 찾아온 평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방문을 열고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산등성이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고맙다 여우야. 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부디 그곳에서도 잘 지내거라.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여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는데 마치 여우가 꼬리로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문을 닫고 어머니 옆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칠성이의 코는 어느새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 쌓인 지붕 위로 참새들이 지저귀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네 집만은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 부자가 밤새 헛골을 보며 알아누웠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면 칠성이네 집 앞에는 아침부터 이웃들이 찾아와 어제 고마웠다. 남은 김치가 있는데 좀 먹어봐라 하며 정을 나누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을 쓸며 찾아오는 이웃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칠성이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불쌍한 나무꾼이 아니라 지혜롭고 덕망 있는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칠성이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눈가루가 보석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상쾌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칠성이 앞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깊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에 적막하고 춥기만 하던 그 평화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불씨가 하나씩 심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산적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 그리고 저 멀리 고개 넘어 장터에까지 전해져 칠성이는 어느새 하얀 여우가 선택한 의로운 나무꾼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은 칠성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여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웃을 뿐 결코 우쭐대거나 거만하게 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최 부자는 기력이 쇠한 모습으로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예전에 그 독하고 표독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여우가 불을 뿜으며 자신을 노려보는 꿈을 꾸느라 식은땀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두려워 바깥 출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는 하인 덕칠이를 시켜 칠성이네 집으로 쌀 한 가마니와 광목 한 피를 보내왔습니다. 덕칠이는 주인의 심부름이라며 쭈뼛거리며 물건을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최 부자가 평생 처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아니 자신의 잘못을 비는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물건들을 물리치지 않고 정중히 받으며 어르신께서 쾌차하시길 빈다고 전해주게라며 덕칠이의 등을 두드려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칠성이는 동굴에서 가져온 작은 금덩이 하나를 헐어 마을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마을 입구의 낡은 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고쳐지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불어 건너기 힘들었던 개울에 번듯한 다리가 놓이자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에게 쌀과 잡곡을 나누어 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 지붕을 새로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도 아들의 뜻을 따라 솜씨 좋은 바느질로 아이들의 베넷저고리나 버선을 만들어 나누어 주시니 칠성이네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재물을 혼자 차지하여 부자가 되는 길보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잘 사는 길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진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칠성이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칠성이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허름했던 초가집을 손보았는데 구멍난 문풍지를 빳빳한 새 창호지로 바르고 벽 틈새를 황토로 꼼꼼하게 메워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쓴 것은 어머니가 기거하시는 안방의 구들장이었습니다. 그는 아궁이를 넓히고 구들장을 드러내어 불길이 고루 퍼지도록 손질을 했는데 덕분에 군불을 조금만 지펴도 방바닥이 절절 끓어 윗목까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평생 이렇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아보는 건 처음이다 하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에 칠성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칠성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다가 문득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산봉우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백여우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우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생명의 은인이자 친구 같았던 여우에 대한 그리움은 칠성이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잘 삶아진 닭고기 한 덩이와 따뜻한 밥을 바가지에 담아들고 아무도 몰래 뒷산 입구의 바위 틈에 놓아두었습니다. 여우야, 고맙다. 부디 배습지 말고 잘 지내거라. 칠성이는 바람결에 작게 속삭이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밥과 고기는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작고 귀여운 여우 발자국이 콩콩 찍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발자국을 보며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준 것 같아 기뻤고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든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칠성이는 가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산 입구에 놓아두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이가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저 웃음으로 넘길 뿐 자신과 여우 사이의 비밀스러운 우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만이 아는 소중한 약속이자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얼음이 녹고 개울물 소리가 경쾌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봄날의 새싹처럼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습니다. 겨우내 방 안에만 계시던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며 소일거리를 하실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칠성이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구슬땀을 흘렸는데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기쁨은 남의 집 소작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퇴지질을 하다가도 허리를 펴고 어머니가 텃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촌장 어르신이 칠성이를 찾아와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에 참하고 부지런한 처자가 있는데 칠성이의 효성과 됨됨이를 듣고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저 같은 놈에게 과분한 일입니다라며 사양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와 촌장, 어르신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자는 소문대로 맑은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칠성이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진 날, 온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알아누웠던 최 부자까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축하를 해주었으니 그야말로 마을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칠성이네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느리의 야무진 살림 솜씨 덕분에 집안은 늘 윤기가 흘렀고 곳간에는 곡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칠성이를 하늘처럼 받들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아내가 지어준 새 옷을 입고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촌장 어르신께 글을 배워 이치를 깨우치고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 칠성이가 이제 선비가 다 되었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칠성이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칠성이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슬하에 둔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들 칠성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 행복하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기일이 되면 정성껏 제사를 올리며 어머니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칠성이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바람소리는 윙윙거리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칠성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구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백발이 된 아내와 장성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칠성이의 무릎에 매달리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그 하얀 여우 이야기요. 칠성이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 이야기는 벌써 100번도 더 했지 않느냐. 그래도 또 듣고 싶으냐. 아이들이 네, 또 해주세요 하며 합창을 하자 칠성이는 먼 곳을 응시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옛날 눈보라치던 산속에서 떨고 있던 여우, 자신의 소못, 그리고 보물, 동굴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옛날 내가 젊었을 적에 아주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지. 칠성이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소못 한 벌뿐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다. 옷을 벗어주니 춥기는커녕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지. 얘들아,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일이란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이지. 칠성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삶의 지혜이자 후손들에게 남기는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잘 익은 군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나누어 먹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벗기면 노란 속살이 드러나고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튼튼한 집과 가족들의 온기가 있는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설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하얀 여우도 지금 저 산 어딘가에서 혹은 하늘나라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잠든 손자를 안아 이불 위에 뉘어주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할아버지의 자장가 소리에 아이들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가물가물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칠성이는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깃든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넉넉하고 인자한 삶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칠성인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온기는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한 나무꾼 칠성이와 하얀 여우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교훈은 지금도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칠성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 몰라도 이불 속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눈보라 속에 날려보내시고 칠성이가 만났던 신비로운 하얀 여우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